안녕하세요. 알쓸맥자 뷰나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덥네요. 엄청 습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 엄청 습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한국이 습한 거죠? 네덜란드 벨기에 우리 맥주 문화 기행 잘 다녀왔고요. 너무 환상적인 맥주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이 좋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날씨가 일단 좋아야 되고요. 날씨 나쁘면 뭐 모든 게 꽝입니다. 그 추운 겨울날 유럽 여행 가는 거 진짜 별로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이 같이 가는 사람이 쿵짝이 잘 맞고 서로 챙겨주고 취향이 맞고 그래야지 여행이 진짜 좋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모든 게 완벽했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건강도 되게 중요하고 뭐 그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 교통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가 너무 좋아서 한국은 좀 습하고 장마가 와서 덥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덜란드랑 벨기에는 정말 시원한 우리나라 가을 날씨 같더라고요. 제가 독일 유럽에 갔다가 몇 번 그런 경험을 해서 긴팔을 산 적이 있었는데 여러 번 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8월 말만 돼도 이제 막 서늘해지기 시작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기후가 좀 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긴팔을 몇 번 사온 적이 있는데 요번에 여행 가기 전에 너무 바빠서 전날까지 출발하기 전날까지 뭐 대경대학교 강연 갔다 오자마자 바로 집에 가지 못하고 또 매장에 들려서 뭐 맥주 캐깅하고 정리하고 하느라 정말 짐을 못 살 정도로 바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긴팔 넣는 걸 깜빡한 거예요. 정말. 그런데 네덜란드 도착하자마자 날씨 기온이 16도, 15도, 13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와, 반팔로 버텨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이네켄 익스피리언스 가서 하이네켄 후드를 샀습니다. 오 마이 갓. 제가 하이네켄 후드를 샀다니. 제가 맥주 상표나 이런 굿즈 안 사거든요, 별로. 뭐 병따개 정도 보통 사는데 이번에 가서 후드도 사고 또 시메이 가서 또 집업 후드도 사고 근데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첫 번째 느낀 거는 정말 숨 막힐 듯한 그 후텁지근함. 네덜란드 벨기에는 갔을 때는 좀 그렇게 시원했고 올 때는 온도가 한 25도, 26도, 뭐 28도까지 올라갔지만 습도가 하나도 없고 구름도 없고 하늘이 파란 무슨 우리나라 가을 날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잘 갔다 왔고요. 뭐 맥주 여행 특성상 뒤로 가면 갈수록 체력이 좀 딸리는, 특히 저 같은 사람들, 술을 잘 못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좀 힘든 그런 여행이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즐거웠던 여행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여행 다녀온 얘기들을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자세한 이야기들은 이제 하나하나 다시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행이 어땠는지 또 뭘 느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여행은 기회가 있을 때 꼭 같이 가셔야 돼요. 날이면 날마다 있는 여행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용이 아주 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두 번째 노래는 볼빨간 사춘기 여름날 듣고 오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여름날 듣고 왔고요. 첫 번째 곡을 소개 안 시켜드렸네요. 첫 번째 곡은 뉴진스 신곡이었고요. 슈퍼샤이였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여행 컨셉은 트라피스트 맥주를 쭉 먹고 오는 거예요. 트라피스트 맥주, 트라피스트 수도원을 직접 가서 수도원도 보고 그리고
수도원에서 만든 맥주를 바로 먹고 오는 거죠. 전 세계에 지금 트라피스트 맥주가 10개밖에 없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요. 한때 뭐 14개 이렇게까지 갔다가 원래 8개 정도였죠. 한 10년 전만 해도. 14개 정도까지 증가했다가 지금 10개로 다시 줄어들었고요. 트라피스트 맥주 하면 크게 뭐 한 3-4가지 조건이 있죠. 트라피스트 수도회에서 만든 맥주를 의미하고요. 트라피스트라고 하면 이제 시토 수도원의 일단 분파예요. 이 트라피스트 맥주를 트라피스트 수도회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베네딕토회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베네딕토회 같은 경우는 베네딕트, 누르시아의 베네딕트가 6세기인가요? 이렇게 시작한 그런 일단 카톨릭의 일종의 분파죠. 이 베네딕트가 만든 이 베네딕트의 규칙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네딕트 규칙서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일종의 수도사의 지침이에요. 수도사의 가이드, 수도사의 삶에 대한, 생활에 대한 가이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처음 만드신 게 이제 베네딕트고, 우리가 그걸 뭐 베네딕트 규칙서, 베네딕트 규율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베네딕트 규칙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특히 이제 9세기에 프랑크 왕국의 사를마뇨 대왕이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면서 이 베네딕트 규칙서를 기준으로 수도원을 세우는 것을 널리 전파를 하죠. 그 이후에 이 베네딕트 규칙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이 수도원을 세우고 중앙 집권적인 어떤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수도의 독립적인 규칙을 가진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렇게 베네딕트 규칙서에 따른 삶을 사는 수도사 혹은 수도원을 우리가 베네딕토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베네딕토회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성장을 하면서 이 베네딕트 규칙서, 규율서를 점점 이렇게 지키지 않게 돼요.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하는 이제 수도사들이 생겨나게 됐고요. 그 수도사들이 만든 게 바로 시토회예요. 프랑스 시토의 수도원을 세우고 이 베네딕트 규칙서에서 이야기하는 검소, 그 다음에 노동, 기도,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다시 지키자라고 하면서 시토회가 설립이 되죠. 그리고 이후에 시토회는 또 인정이 됩니다. 정식 분파로서. 그리고 이 시토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흰 옷을 입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수도사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시토 수도사 이렇게 부르는데, 왜냐면 베네딕토의 수도사들이 검은 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인데, 제 추측인데 아마 베네딕토회의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발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네딕토회와는 달라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흰색 수도사의 수도복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토회가 탄생이 되고, 이 시토회가 번성하게 되는 거는 이 베르나르드라고 하는 귀족이 12세기인가요? 그때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이분이 한 30명 정도 되는 친구와 친지를 데리고 이 시토회에 귀의하게 되는데,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었다고 해요. 귀족이 그리고 자기 친지와 친구들을 데리고 시토회에 귀의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시토회가 정말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이 성 베르나르가 이 시토회를 번성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역시 이렇게 크게 번성하게 되자 시토회도 그 베네딕트 규칙서에 대해서 뭐랄까요, 조금 이제 지키는 것을 좀 희미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지키지 않게 되면서 또 여기에 반발하는, 더 엄격하게 베네딕트 규칙서와 규율서를 지키자 하는 또 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분이 세운 게 바로 라트라페예요. 라트라페에서, 그러니까 라트라페라고 하는 그 수도원에서 이제
이 새로운 엄격한 엄률 시토회를 결성하게 되고요. 이제 라트라페의 이름을 따서 이 분파를 트라피스트라고 불리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역시 또 교황청회에서 또 정식 분파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트라피스트회의 모토는 딱 이거예요. 기도하고 일하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급자족으로 해결을 하고 외부와 철저히 분리된 생활을 하면서 기도와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사는 수도회를 트라피스트라고 하고요. 아주 크게 번성하게 되고 지금도 역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분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이 트라피스트 회의 특성상 자급자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자급자족을 위해서 이 수도사들은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한다 그러더라. 7번인가? 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제 노동을 하게 됩니다. 이 노동을 하는 것은 노동에 대한 분야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 트라피스트에 관련한 다큐멘터리가 유튜브에 있거든요. KBS에서 찍은 그거 한번 보시면 트라피스트가 어떤 이제 분파인지를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외부와 철저히 분리됩니다.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고 있고 물론 미사를 본다거나 아니면 지역 사람들이 왔었을 때 그분들을 맞이하는 수도사분이 계시지만 대부분은 자기한테 결정된 할당된 그런 어떤 그게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뭐 케이크를 만들고 누구는 뭐 나무를 자르고 누구는 관을 만들고 이러면서 수도사들이 직접 만든 그런 상품을 외부에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이제 수도회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수도원을.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논란 그리고 거리가 있고 인기가 많은 게 바로 맥주예요. 그러니까 트라피스트라고 하는 그 상표가 붙은 제품들은 항상 너무 인기가 많아서 항상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회의 상품이라는 것을 이제 빙자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막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혼탁해지겠는데 이 중심에 바로 맥주가 있습니다. 이 수도원 맥주라고 하는 것은 좀 신비롭기도 하고 프리미엄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수도원과 맥주에 대한 역사를 얘기를 쭉 들리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도원과 맥주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긴 연관과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수도원 맥주 했었을 때 이 수도원 맥주가 대부분 에비비어 했었을 때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만든 거라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 안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수도원에서 만든 수도원 맥주들이 나폴레옹 시대 이후에 거의 사라집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수도원을 세속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도원들이 많이 없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수도원 맥주도 함께 사라지기 시작했죠. 어쨌든 그래서 뭐 남은 이제 브랜드가 수도원 브랜드들이 상업 맥주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뭐 되게 많잖아요. 뭐 아우스티너, 파울라너 뭐 이런 것들이 다 옛날에는 수도원 맥주였지만 지금은 아니죠. 상표만 수도원처럼 되어 있지만 다 상업 맥주들이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것을 보고 이제 수도원과 관련된 맥주라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많고 특히 에비비어처럼 예전에 수도원의 레시피를 갖고선 상업 맥주에서 만드는 상업 맥주 시설을 만드는 뭐 그런 것들이 에비비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반 이제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하는 그래서 오히려 진짜 수도사들이 만드는 맥주들과 크게 구분이 안 되는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 트라피스트 이제 맥주를 만든 트라피스트에서 상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뭐 통제 혹은 보호 이런 것들을 위해서 트라피스트 협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거는 1960년대인가 벨턴 브루어리 벨기에일 거예요. 벨기에 벨턴 브루어리에서 트라피스트란 이름을 갖고서는 맥주를 출시한 거예요. 상업 맥주를.
그래서 여기에 오르발, 벨기에 오르발 수도원이 소송을 겁니다. 그리고 이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생겨난 게 바로 1997년에 인터내셔널 트라피스트 어소시에이션이에요. ITA라고 하는 협회가 생기죠. 그래서 협회에서는 트라피스트 수도회에서 만드는 상품들에 대한 관리를 하기 시작해요. 많은 이제 상품들, 트라피스트 회에서 만든,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만든 많은 상품들에 트라피스트 공식 그 라벨이 붙게 되는데요. 그 중에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상품들을 정해서 여기에 ATP라고 하는 마크를 붙입니다. Authentic Trappist Product죠. 육각형 마크인데요. 이 육각형 마크가 붙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수도원 내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수도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이건 좀 바뀐 것 같아요. 수도사들이 관여해야 된다로 좀 바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 성장을 위한 수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 수도원의 운영을 위해서만 이 수익금이 쓰여져야 된다가 있고, 주기적으로 이 ITA, International Trappist Association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이런 조건들을 충족해야지만 ATP 마크를 줍니다. 근데 이 ATP 마크를 받은 상품들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맥주는 한 10개 정도 있고요. 뭐 치즈, 뭐 여러 가지 비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만 해도 ITA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은 꽤 많았거든요. 지금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번 여행에서 알 수 있었어요. 실제 수도원에 가서 관련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수도사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또 수도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또 수도사들이 고령이기도 하고 하면서 실제 노동 현장에서 노동을 통해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라드라페에서, 저희가 라드라페는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들을 직접 그 담당 마케팅 하시는 분이 이제 직접 가이드를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많은 걸 좀 얻어왔습니다. 어쨌든 많이 힘든 상태이고, 아헬이라고 있었거든요. 아헬 트라피스트 맥주로 굉장히 유명했던 아헬이 최근에 트라피스트 탈락했죠. 에비비어로 이제 거의 간 것 같은데, 이 아헬 같은 경우도 수도사가 없어요. 수도사가 없어서 수도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트라피스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고, 앞으로 트라피스트 맥주는 뭐 점점 줄어들거나 아니면 기준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트라페에 갔었을 때 이제 라트라페 담당자가 해준 얘기가 굉장히 의미가 깊었는데, 라트라페가 네덜란드에 있는 그 코닝쇼헤븐이라고 하는 수도원에 있는 맥주 브랜드죠. 뭐 코닝쇼헤븐 수도원에서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리고요. 어쨌든 라트라페 지금 브루어리에는 60명 정도의 이제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이분들은 수도사가 아니에요. 그 코닝쇼헤븐 수도원에는 현재 17명의 트라피스트 수도사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이분들이 너무 많이 줄어든 거예요. 예전에 150명까지 있었는데 지금 17명으로 줄어들면서, 이분들이 실제 맥주를 양조하는 그런 곳에는 관여는 하고 계시지만 실제 노동을 수행하고 계시진 않는 거죠. 그래서 60명이 되는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이에요. 외부 사람들이고, 심지어 라트라페의 브루마스터는 일반 양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이죠. 일반 양조를 하시는 분이 브루마스터예요. 수도사가 브루마스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품질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 수도사분들이 관여는 하고 계시지만 실제 양조라고 하는 과정에는 참여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라트라페를 보면서 그런 걸 좀 많이 깨달았고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트라피스트 맥주가 굉장히 그 프리미엄 맥주고 진짜 수도원 맥주고
우리가 약간 신비감을 갖고 있는 그런 맥주이긴 하지만 현재 굉장히 하락세이고요. 맥주 자체가 하락세라기보다는 이제 수도사라고 하는 수도사가 없어요. 그 세력이 줄어들면서 제품 자체도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가 밝지만은 않은 이제 그런 어떤 맥주가 된 것 같아요. 베스트 블랙테렌이 이번에 갔다 왔는데 트라피스트 맥주 중에서는 가장 고가이고 그리고 가장 신비롭고 우리가 가장 최고의 트라피스트 맥주라고 칭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잖아요. 베스트 블랙테렌이. 오늘 베스트 블랙테렌은 지역 이름입니다. 성 식스투스 수도원이 원래는 이제 진짜 수도원 이름이고요. 이제 거기서 만드는 이제 트라피스트 맥주 이름이 베스트 블랙테렌이죠. 이번에 6, 82 다 먹고 왔는데 그런데 이 베스트 블랙테렌이 최근에 매각이 된다고 하는 소문이 있어요. 충분히 이번에 보면서 가능하겠구나. 매각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수도사들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수도사들이 없다고 해서 그 맥주 브랜드를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헬이 이제 수도원이 없어지고 그리고 맥주가 이제 에비비어 넘어간 것처럼 베스트 블랙테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혹은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혹은 ITA에서 이 트라피스트 맥주 ATP 마크에 대한 요건을 좀 바꿀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수도원 내에서 만들어지는 건 맞지만 수도사의 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관리 감독, 품질 검증 뭐 이 정도로 좀 조건을 완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트라피스트 맥주는 전 세계 10개가 남아 있고요. 다 많이 사라졌죠. 지금 이제 벨기에 5곳, 오르발, 베스트 블랙테렌, 시메이, 베스트 말레, 그리고 뭐죠? 5개 했나? 오르발, 베스트 말레, 시메이, 베스트 블랙테렌, 로슈포르 5개가 있고요. 네덜란드 2개가 있습니다. 라트라페와 그 다음에 순데르트. 그리고 오스트리아에 또 있죠. 하나. 뭐였지? 예. 그레고리우스인데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야? 이태리 트레폰테. 그다음에 영국의 틴트미도. 요렇게 해서 총 10개밖에 안 남았어요. 스펜서도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아헬도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한 게 원래는 이제 네덜란드 벨기에이기 때문에 총 7개를 돌고 싶었으나 시간이 도저히 안 맞아서 저희가 벨기에 5군데는 다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준데르트를 갈까 라트라페를 갈까 하다가 라트라페 쪽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네 수도원에 좀 방문을 해달라고 저희 협회에 요청이 와서 특히 이제 라트라페 맥주를 수입하시는 윈비어 석진영 대표님께서 크게 힘을 써주셔서 저희가 라트라페를 방문하게 됐고요. 특히 라트라페 가서는 라트라페 마케팅 담당자가 저희를 직접 맞아주셨고 또 굉장히 흔치 않은데 브루어리를 직접 들어가서 브루어리 투어를 해주셨습니다. 엄청나죠? 트라피스트 브루어리를 직접 들어갔다 왔습니다. 양초장대를.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같이 맥주와 점심을 드시면서 라트라페의 맥주를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가진 분이 계실까요? 한국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 신청을 하면 투어는 할 수 있어요. 투어는 할 수 있는데 마케팅 담당자가 직접 저희를 데리고 모든 것을 소개하는 그런 어떤 거는 뭐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갔다 왔고요.
일단 굉장히 몇 가지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일단 트라피스트 수도회가 있는 곳은 일반적인 대중교통으로 가기는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외졌습니다. 뭐 한 군데 정도는 갔다 올 수 있겠지만 이 5군데, 6군데를 한꺼번에 갔다 오는 것은 뭐 차를 렌트를 해서 갔다 오는 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항상 렌트를 하면은 문제점이 뭐죠? 맥주 투어에서 맥주를 못 마셔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한정적인 투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는 5군데를 갔다 오면서 모든 맥주를 다 마시고 왔습니다. 수도원에 있는 굉장히 외진 곳에 있어요. 외진 곳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렇게 외진 곳에서 있는데 이 운영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수도원 옆에 맥주와 음식을 파는 직영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슈포르를 빼곤. 그래서 저희도 다 직영 레스토랑을 이용했고 로슈포르는 그 밑에 있는 동네에 있는 일반 레스토랑에서 로슈포르 맥주를 파는 일반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왔는데 근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베스트 말레도 그렇고 시메이도 그렇고 뭐 베스트 블레테렌도 그렇고 굉장히 외졌거든요. 그 동네 지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레스토랑이 막 꽉꽉 차는 거예요. 막 꽉꽉 차고 특히 베스트 블레테렌 같은 경우는 저희도 관광버스를 타고 갔지만 관광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도 그러니까 버스로 직접 이 베스트 블레테렌 맥주와 음식을 먹기 위해서 투어로 오신 분도 되게 많고 직영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지역민에 고용을 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수도원에서 만드는 만드는 맥주가 지역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맥주였다는 거죠. 만약에 치즈나 트라피스트 제품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수건도 있을 수 있고 옷도 있을 수 있고 비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게 만든다고 해서 지역 사람들이 몰려들겠습니까? 심해 수도원도 굉장히 외진데 있어가지고 야 여기서 이 레스토랑이 운영이 될까 했는데 웬걸요 가득 차는 거예요. 가득. 그리고 라트라페 같은 경우도 말씀을 라트라페도 진짜 거기가 야외 레스토랑 내부 레스토랑이 꽉 차고 심지어 주말에는 그 앞에 잔디밭이 쫙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 돗자리 깔고 와서 거기 피크닉하고 간대요. 맥주 마시면서. 중요한 거는 그 맥주가 수도원에서 만드는 맥주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있다라는 거. 이 굉장히 큰 인사이트 중에 하나였어요. 맥주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컨셉을 정확하게 하고 품질을 높이고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 사람들은 온다는 거죠. 그 맥주를 마시러. 그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수도원 맥주 이번에 또 굉장히 느꼈던 게 뭐냐면 한국에서 마시는 수도원 맥주와 현지에서 마시는 트라피스트 맥주 좀 다르다. 달랐다라는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는 음악 듣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 음악은 PH1 및 케이타 메트로놈 듣고 오겠습니다. PH1 메트로놈 듣고 왔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마신 트라피스트 맥주 한국에서 다 마셔봤거든요. 한국에 들어온 트라피스트 맥주는 아주 오래전부터 모두 시음을 해봐서 그 느낌들을 알고 있고 또 트라피스트 맥주가 결국은 이제 벨기에 맥주 스타일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두벨, 트리펠, 콰드루펠, 벨지안 블론드, 그죠? 벨지안 브린 모두 연결되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현지에서 마신 벨기에 맥주와 한국에서 마시는 벨기에 맥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느끼고 왔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브뤼셀도 갔고 안트페르펜도 갔기 때문에 안트페르펜에서도 다양한 맥주 마셨고요. 펍에 가서 브뤼셀 가서도 당연히 깐띠용 마시고 왔고 그다음에 델리리움 카페 이런 데 가서
저희가 이제 트라피스트 맥주만 마신 건 아니고 굉장히 수십 종의 벨기에 맥주를 마시고 왔는데 차이점을 좀 많이 느끼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벨기에를 가보지 않고 한국에서 마시는데 벨기에 맥주를 갖고 보통 벨기에 맥주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수업도 하고 그랬는데 벨기에를 갔다 와서 이제 제가 느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캘리브레이션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차이점은 확실하게 신선하다는 거예요. 네, 프레시함. 그게 그냥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네덜란드에서 암스테르담에서 하이네켄 뭐 당연히 먹고 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베스트말레를 갔었는데 베스트말레 같은 경우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풍경과 향기였어요. 베스트말레 수도원이 보여주는 굉장히 뭐랄까요, 신비로움, 그리고 그 주위에서 있는 자연이 주는 여러 가지 향기와 모습들에 먼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 그 향기와 모습은 아마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베스트말레 맥주를 마실 때마다 그 느낌을 아마 제가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베스트말레에 가서, 베스트말레도 옆에 이제 카페 베스트말레라고 해서, 카페 트라피스텐이라고 해서 이제 직영 레스토랑이 있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잘 돼 있고, 하지만 100년 됐습니다. 요번에 100주년 되는, 또 저희가 뭐 일부러 시작한 건 아닌데 하여튼 100주년 되는 해에 간 거예요. 그래서 뭐 굉장히 의미 있게 가서 먹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에 다 수입된 맥주들이죠. 베스트말레 두벨, 뭐 트리펠,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죠? 하여튼 한 4가지 정도 수입되고 있는데 다 한국에 있는 맥주들이고요. 뭐 두벨과 트리펠이 가장 우선적인 맥주라고 할 수 있겠죠. 베스트말레에서 만든 맥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셨을 때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굉장히 신선했고, 벨기에 맥주는 벨기에 효모가 굉장히 중요한, 벨기에 효모 향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또 하나 몰트 향이 굉장히 중요한 그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서 마시는 그 맥주들보다 뭐 두벨, 트리펠, 쿼드루펠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게 다 벨지안 블론드 다 마찬가지로 벨지안 뭐 골든 스트롱일 다 포함해서 굉장히 프레시했고, 그 다음에 효모 향과 몰트 향이 굉장히 섬세했어요. 미묘하고 섬세했어요. 한국에서보다 더 미묘하고 섬세하고 좀 가늘고 섬세한 느낌, 그리고 신선한 느낌, 이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 우리가 벨기에 맥주 하면은 이제 뭐 병 내에서 2차 발효도 하고, 그리고 또 필터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헤이지, 굉장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헤이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수도원 바로 옆에서 마시는 이제 케그 맥주는 투명했습니다. 투명하고, 그러니까 병으로 파는 맥주들, 원래 그랬죠. 원래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병으로 파는 맥주들은 좀 헤이지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케그 맥주들은 이제 굉장히 투명한데, 이거 벨기에도 똑같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향미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선하고 섬세하고 미묘한 것들이 좀 더 있다, 좀 가늘고 섬세하다라는 것을 느꼈죠. 베스트말레에서는 정말 그 두벨과 트리펠, 정말 신선한 그 느낌을 잊을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프앤하프라고 해서 두벨과 트리펠을 반씩 섞어서 주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이 맥주를 섞어서 마시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맥주를 섞어 마시고 있고요. 뭐 독일처럼 약간 맥주 순수령이 있는 국가는 모르겠지만 체코에서도 코젤, 그러니까 다크와 꼭 코젤 아니지만 다크와 그 다음 필스너를 섞어 마신 하프앤하프 뭐 당연히 있고요. 벨기에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마시곤 하는데, 특히 두벨과 트리펠을 하프앤하프로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싱글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맥주를 마셨을 때 한국은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이거는 뭐 베스트말레뿐만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뭐 베스트 말레나 뭐 베스트 블레테렌 같은 경우는 위쪽, 벨기에는 이제 밑에 왈론 지방과 그다음에 위에 플란디스 지방으로 나뉘어지는데, 왈론 지방은 프랑스어권이고 벨기에 이제 위쪽은 이제 플란드스는 네덜란드권이죠. 저희가 다 갔거든요. 오르발이나 로슈포르는 위쪽에 왈로니아 지방, 왈론 지방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번에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차이점을 좀 느꼈거든요. 이 네덜란드 쪽에 플란드스 지방에 있는 맥주들과 밑에 있는 왈론 지방에 있는 맥주들이 좀 차이가 있음도 좀 느꼈고요. 특히 뭐 시메이나 뭐 이런 데들 다 갔을 때도 뭐 로슈포르 같은 경우도 로슈포르 6, 80 다 마셨고요. 그리고 시메이 같은 경우도 뭐 엔켈부터 다 있죠. 뭐 시메이 레드, 뭐 화이트, 블루, 그 다음에 150점 맥주 그것도 마셨고요. 뭐 다 마셨는데 굉장히 신선하고 향미들이 굉장히 섬세하다라는 것. 베스트 블레테렌 같은 경우는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베스트 블레테렌 12 같은 경우 한국에서 제가 사 먹었을 때, 처음 사 먹었을 때가 58,000원인가 그랬어요. 미쳤죠. 330ml 58,000원. 왜냐면 베스트 블레테렌 맥주는 외부로 유통을 하지 않는 맥주잖아요. 꼭 그 수도원 현지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맥주이기 때문에 그만큼 프리미엄이 있었고 마시기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게 몇 년 전인가요? 하여튼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 베스트 블레테렌 12, 그때는 다른 숫자들도 들어왔어요. 6도 들어오고 8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다 마셔봤거든요. 그때 한 병이 뭐 58,000원, 56,000원 그랬거든요. 지금은 뭐 24,000원, 27,000원으로 떨어졌긴 했지만 어쨌든 뭔가 병행으로 수입이 돼서 한국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프리미엄이 붙었던 거죠. 베스트 블레테렌, 그래서 베스트 블레테렌이라고 하는 수도원, 그러니까 그 맥주는 약간 굉장히 신비로움이 있었어요. 성 식스투스 수도원 자체가 굉장히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가면은 이렇게 맥주를 다 구입을 해서 거기서만 딱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뭐 정말 뭐랄까요, 조용하고 성스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번에 가보니까 수도원은 당연히 이제 폐쇄 수도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못 들어가고요. 바로 옆에 이제 베스트 블레테렌 그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냥 사람들로 드글드글 하더라고요. 드글드글. 굉장히 좀 환상이 깨지는. 거기서 이제 맥주를 이제 구매해서 마실 수 있고 또 안에 사갈 수 있잖아요. 6병을 사갈 수 있어요. 골라야 됩니다. 마실 수 있는 건 6, 8, 12를 마실 수 있는데 구매할 수 있는 건 6하고 12밖에 안 팔더라고요. 당연히 12를 저는 6병을 사가지고 왔고요. 2병은 누구 주고 또 주고 해서 몇 병 안 남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막 시장통 같은 분위기여서 좀 깬다. 내가 기대한 베스트 블레테렌의 그런 어떤 이미지는 아니구나. 좀 깬다. 특히 그 한쪽 옆에서 맥주를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샵이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시더라.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짜증이 좀 많이 나셨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조금 이미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달랐다라는 거. 하지만 맥주도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음식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베스트 블레테렌 음식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수원 레스토랑보다는 가장 훌륭했던 것 같은데, 맥주 자체는 뭔가 그 환상이 좀 깨져서 그런지 뭐 대단히 훌륭하다, 뭐 다른 어떤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비해서 대단히 훌륭하다, 뭐 이건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이제 가져온 맥주 좀 마셔봐야겠지만. 그리고 베스트 블레테렌 같은 경우는 원래는 예전에는 지금 세인베르나르드라고 하는 세인베르나르드 그 수도원에서 위탁양조를 좀 했었거든요.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그 F12가 원래는 베스트 블레테렌 10이랑 예전에는 똑같았어요. 근데 1992년에 이제 베스트 블레테렌에서 자기신들의 맥주가 너무 상업화되는 것을 경계를 하면서 이제 그 OEM을 끊었고 이제 자기신들이 맥주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처럼 수량이 작아지고 약간 이제 신비롭고 성스러운 이미지가 된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이제 비교 포인트가 세인베르나르드 F12하고
그 다음에 요 베스플랜 11을 한 비교 테이스팅을 해보는 것. 물론 1992년이기 때문에 너무 옛날이기 때문에 과연 맥주 맛은 달라졌을 거예요. 뭐 3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하지만 두 개를 비교 테이스팅 해보면서 뭐 그 가치를 비교해 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해보려고 하고요. 베스플레트레는 좀 그 이미지가 좀 깨졌다. 오히려 더 뭐랄까요, 좀 신비로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양조장 오히려 시메이였던 것 같아요. 시메이는 한국에서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맥주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신비로움이 없는데 요번에 갔었을 때는 시메이도 지역 이름이에요. 원래는 시메이 맥주를 만드는 그 양조장 이름, 그 수도원 이름도 스크루몽입니다. 성 스크루몽이라고 하는 수도원이고 당연히 갔죠. 그런데 성 스크루몽은 그 안에 어느 정도 그 내부를 투어라기보다는 약간 개방을 해놨거든요. 근데 들어가면 굉장히 그 신비로운, 굉장히 조용하고, 그 다음에 그 스크루몽 스톤으로 가는 그 길이 환상적이에요. 환상적. 한국에 없는 그런 풍경입니다. 정말 몇십 미터가 되는 침엽수들이 위로 솟아있는 그 길을 통해서 스크루몽 스톤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메이 그 레스토랑, 시메이 맥주를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에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그 숲길을 따라가면 스크루몽 스톤이 나오는데 그 길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상적인 길을 따라가다가 스크루몽 스톤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시메이라는 맥주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이제 이미지를 좀 갖게 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메이가 오히려 조금 더 베스브레트렌보다 조금 더 조용하고 조금 더 성스럽고 막 이런 좀 이미지를 좀 얻고 왔고요. 로슈포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로슈포르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그 외부인을 차단하는 그런 어떤 수도원이었는데 로슈포르는 진짜 시골에 있습니다. 진짜 시골에 있는데 원래는 로슈포르 수도원 안에는 못 들어가는데 저희 일부가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저희가 엉겹결에 이제 그 로슈포르 양조장으로 들어갔고 양조장 안에 수도사분들이 맥주를 만들고 계신 게 아니에요. 거기도 역시 일반 사람들이 고용이 돼서 맥주를 만들고 있고 수도사분은 이제 관리 감독만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내부는 그냥 진짜 크로네스 장비를 이용한 최첨단 시설의 양조장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물어봤더니 거기 계신 분이 이제 화장실을 저희를 안내해 주셨는데 그 화장실이 수도원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엉겹결에 수도원 안으로 들어가서 화장실도 갔고 그 다음에 트라피스 수도사분도 이제 뵙고요. 인사는 못했지만 그냥 왔다 흰 그 수도복을 입고 다니시는 수도사분들도 뵙고 엉겹결에 또 로슈포르 기념품도 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로슈포르가 굉장히 산골짜기에 있고 가기 힘들고 뭐 그런 이미지로 좀 남아 있고요. 로슈포르는 또 직영 레스토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제 마을로 내려오면 이제 일반 레스토랑이죠. 일반 레스토랑이 있어서 이제 음식과 함께 로슈포르 맥주를 파는데 굉장히 맛있었고 신선했고 이런 것을 역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르발 같은 경우는 정말 한번 가보셔야 되는 수도원인 것 같아요. 오르발은 일부 유료로 개방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옛 공동체의 흔적, 그다음에 오르발이 굉장히 오래됐지만 막 전쟁통에 부셔지기도 했고 새로 짓기도 했는데 오르발 수도원은 정말 거대하지만 진짜 신비롭고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수도원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 이제 우리 일반인을 개방을 하는 공간은 옛날 지금 수도사들이 머물지 않고 있고 옛날에 오르발 수도원의 흔적이 있는 곳을 일반인한테 개방을 했는데 돈을 내고 반드시 가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옛날 수도원의 어떤 폐허가 된 흔적들을 돌아다니면서 뭔가 유적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보고 또 그런 수도원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와서 먹는 오르발이라고 하는 맥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요. 오르발 같은 경우는 원래 한 종류잖아요. 하지만 숙성에 따라서 다른 알코올 도수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뭐 4도짜리인가 뿌띠오리바로 부르죠. 그것과 조금 더 숙성된 거, 조금 더 숙성된 거 세 가지 같은 맥주지만 숙성도가 다른 세 가지 맥주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오르발도 굉장히 또 산골짜기에 있지만 그래서 가기 힘들어요. 하지만 반드시 가보셔야 되고 특히 오르발 숙성 치즈와 맞게 숙성도와 맞는 오르발을 마시는 것. 이거는 정말 대박 경험입니다. 나중에 또 언제 우리가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회가 생기면 꼭 같이 가셨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내년에는 이제 이 벨기에 프로그램을 조금 가기 힘들 것 같고 다른 곳을 가려고 하는데요. 내후년 정도에는 다시 벨기에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행이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덩케르크 프랑스도 갔고 스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고성에서 잠도 자기도 했고요. 너무나 멋진 경험들을 하고 왔습니다. 이 경험들은 이제 제가 하나하나 좀 천천히 다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번 여행이 좋았다.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덜란드 갔다 온 얘기, 덩케르크 갔다 온 얘기 이런 얘기들은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작은 하나의 파트로 만들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죠. 마지막 노래는 374의 Surfer's Lover 듣고 오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